사람이 언제 가장 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전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을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웅 이러는데 영웅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지금 집에서 제가 쓰는 이 사연을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집에서 다 한 명의 영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거겠죠. 전 오늘 아주 왜소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영웅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또 한 번 제 품을 떠나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 다시 한번 동생의 인생을 구해내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생이 가장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네요. 저희 남매의 시작은 고아원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 사연을 통해서 저희처럼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분들은 참 좋은 곳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구나 하고 부러워했다면 너무 웃기겠죠. 그만큼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사연을 쓰면서도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손가락이 계속해서 멈칫거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온몸이 거부하나 봐요.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일인데도 이렇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걸 보면 참 무서워요. 다들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일이라고, 세월 흐르면 다 사라질 기억이라고. 이런 거 보면 그런 말도 다 맞는 소리는 아니구나 싶어요. 부모님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 남매를 버렸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사연 없이 이곳에 들어온 애들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들어오던 날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랑 여동생이 곱게 포대기에 쌓여져 옷핀으로 이름표가 끼워진 채 고아원 입구에 놓여졌다고 해요. 발견될 당시에 제 나이가 3살, 여동생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신생아였다고 하니까 아마 어머니는 여동생을 낳자마자 정말 두 아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대로 저희를 버려두고 갔다고 추측만 할 뿐이죠. 여기에서 같이 지내던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온 애들이었습니다. 문 하나만 넘어서면 가족들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울 여력도 없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고아원에 덜렁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유기를 하고 가는 부모가 태반이었어요.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남매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고아원 원장님은 아이들을 그저 돈으로 보는 분이셨어요. 두당 얼마, 고아원 앞에 아이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얼마일지 아이들의 머릿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양반이었죠. 그런 곳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을 리도 없었고요. 영양가 하나 없는 밥들, 그런 밥도 서로 주워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갓난아기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은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친부모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나서면 자신의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아직도 그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기억하는 끔찍한 장면이 그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었지만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에 고아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유난히 잠기가 밝았거든요. 대체 밥에 뭘 타서 먹이는지는 몰라도 저녁 시간만 되면 애들이 코까지 골면서 골아떨어졌었는데 전 또 그 사이에서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금방 눈을 뜨곤 했었죠. 밖에서 뭐를 집어던지고 원장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가지고 몰래 발 뒤꿈치를 들고 나가서 허리를 숙이고 앉아가지고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입구 쪽에서 누군가 원장님이랑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 보러 왔다는데 왜 안 돼요?
애 얼굴만 보겠다고. 내가 바깥에서 애랑 굶어 죽어도 좋다잖아. 내 애 돌려달라고요. 한 번 버렸으면 끝이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여기가 고아원이지 무슨 어린이집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무슨 네 애 잠깐 맡아주는 식모인 줄 아냐고. 당장 꺼져. 원장님은 긴 쌀이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입구로 밀고 들어오려는 아주머니의 머리에 대고 휘두르며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아주머니가 바깥으로 나동그라지고 원장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뒤를 돌아서 혹시 누가 보고 있진 않은지 깜깜한 건물을 몇 번이고 살폈죠. 전 두근거리는 가슴을 꼭 부여잡고 놀란 숨을 몰아쉬면서 침대로 돌아가 다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원장님은 친부모가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오더라도 매번 내쫓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본 게 전부였겠습니까? 어떤 인연이 닿아서 친부모를 어찌저찌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얄팍한 인연은 금세 끊어지기 마련이었어요. 아이를 다시 찾아가겠다면서 고아원에 나타난 친부모는 비싼 옷이며 신발을 몇 번 사다 주고는 다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기 일쑤였고, 그렇게 친부모의 맛을 한번 본 아이들은 오히려 입양을 하겠다는 부모들이 나타나더라도 친부모와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쉽게 고아원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죠. 어렸을 때부터 세상 물정을 너무 빠르게 알아버렸던 건진 몰라도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낳아놓은 자식은 보고 싶고 자식을 장난감처럼 고아원에 던져놓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만 찾아와서 비싼 옷이며 신발이며 장난감을 사주고 또 필요 없어지면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됐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대상이 바로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습니다. 짓궂은 또래 친구들이 여리고 작은 귀여운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으면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다가도 쏜살같이 뛰어와 제 여동생을 괴롭힌 애들을 흠씬 두들겨 패줬죠. 덕분에 원장님께서는 고아원에서 맨날 말썽만 일으키는 애라며 문자로 낙인 찍히게 됐지만 고아원에서 여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빠, 원장님이 그러는데 오빠 그렇게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고 사고치면 나중에 좋은 집으로 입양 못 간다고 그랬어. 이제 내 앞가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나 지켜준다고 애들이랑 그렇게 안 싸워도 괜찮아. 오빠도 좋은 집에 입양 가야지. 하나 둘씩 주변의 친구들이 입양 가는 걸 보면서 동생은 어쩐지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없었던 저와는 달리 제 동생은 늘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부러움과 애틋함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집에 입양을 가서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보내는 것, 저도 여동생의 그 소소한 꿈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한 번씩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친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냐고요. 이전에 쌀이 위로 친부모를 쫓아내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어쩐지 위안을 삼게 됐습니다. 아, 그래,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버려놓고 나서 언젠가 그리운 마음에 우리를 보러 찾아왔을지도 모르겠구나. 그치만 그때도 원장님은 똑같이 저렇게 쌀이비질을 하면서 쫓아냈을 것이다 하고요. 절대 부모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찾으러 왔다가 저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누군가는 끔찍하게 봤을 그 장면을 보면서 전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동생의 물음에도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나란히 중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설을 지나고 한참 아이들이 입양을 많이 떠나는 시즌이어서 또 한동안 고아원이 조용해지는 그런 때였죠. 여동생은 여전히 좋은 입양처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공용시설의 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저희 동생의 팔을 질질 잡아 끌고 원장실로 가시더라고요. 아, 동생이 곧 입양을 떠나게 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원장실로 끌고 가서 한참 동안 1대1로 면담을 하는 것은 동생의 입양을 희망하는 집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않던 동생은 잔뜩 들뜬 얼굴로 나와서 제 손을 붙잡고 자기도 드디어 입양을 가게 됐다고 신이 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동생이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어 저 역시도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 이제는 내 품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나 봐요. 동생이 당황해서 제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오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이 변해? 거기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 걱정하지 마. 명망 있는 음악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체능 쪽에 꽤나 재능이 있었던 동생을 좋게 보았던 모양이에요. 어른들 말씀도 워낙에 잘 듣는 아이니 그 집에 가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자기 뜻을 펼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동생은 마트에서 잘못 산 물품을 반납하는 것처럼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요? 그러게요. 마트에서도 6개월이 지난 물품은 다시 반품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반품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지 저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대.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타양 인정이 가능하다고. 오빠, 나 이렇게 2번씩이나 버림받게 될지 몰랐어. 내가 왜? 내가 뭐가 잘못돼서? 고아원으로 여동생이 돌아오던 날 원장님은 뭐 이렇게 재수없는 애가 다 있냐면서 여동생의 얼굴이며 몸 구석구석에 굵은 소금을 쉴 새 없이 뿌려댔죠. 이러다가 입양 간 애들이 죄다 도로 돌아오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재수 온 붙은 애를 어떻게 다시 고아원에서 받아주냐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안겨서 펑펑 울었죠. 사유는 입양 가정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어요. 남편 쪽에서 입양을 꺼려하는 눈치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외도 때문일 거라는 것은 이쪽에 있었던 사람 중 아무도 몰랐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의 얘기로 인생에서 2번씩이나 버림을 받게 됐어요. 지금이야 고아원 퇴소 나이가 만 24세까지 연장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면 퇴소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고아원에서 밥을 얻어먹고 붙어 있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얄짤없이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짐을 싸서 나가야 했죠. 배움도 짧고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무식하게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저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간 직업사무소에서 다행히 좋은 작업반장님을 만나게 되어 미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벽 미장도 하고 바닥 미장도 하고 요즘에는 학원에서 돈을 주고 배우기도 힘든 기술이라던데 다행히 좋은 기술자분을 만나고 또 소개받고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됐었네요. 처음에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커피를 타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일밖에 없었는데 월급을 챙겨주신 거 보면 아마 나이 어린 놈이 무작정 사무소에 찾아와서 패기롭게 고하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할 줄 아는 일이 없는데 일 좀 배우고 싶다. 이거라도 시켜달라. 그렇게 꾸벅꾸벅 고개 숙여가며 나섰던 것을 꽤나 좋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반장님 따라서 현장 쫓아다니면서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지내면서 숙식 걱정도 크게 하지 않고 지냈었고 종종 여동생이랑 연락도 했었고요.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거든요. 정말 제 여동생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괜히 이런 얘기를 또 꺼내면 오빠 눈에 콩깍지라고 여동생이니까 또 밀어주고 싶고 띄워주고 싶어서 음치인데도 꾀꼬리 같다. 우리 동생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저희 동생은 정말 검증된 가수입니다, 가수. 고아원에서 크리스마스며 연초며 연말이며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행사를 열면 저희 동생이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목소리가 참 예쁘고 맑아요. 나중에 크면 꼭 노래를 시켜야겠다 결심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음악을 시키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꿈이야 뭐 동생 행복하게 잘 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놈은 뭐 나이도 그렇게 젊은 놈이 맨날 죽자서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 어디 나이 어린데 사고라도 친 거야? 뭐 물어줄 돈이라도 있어? 아저씨들이 뭐 늘상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궁금한 거 많아가지고요. 저한테 맨날 뭐 월급만 타면 신나가지고 은행으로 뛰어간다고. 어디 숨겨둔 애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장난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러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죠. 여동생이 있는데 진짜로 예쁘고 노래도 엄청 잘한다고요. 무슨 아버지가 품 안에서 자기 사진 보면서 기운을 내는 것처럼 저도 여동생 사진을 꺼내보고 기운을 차리고 일을 하고 그랬었죠.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적금을 들고 학원비를 보내고 그렇게 끈질기고 꾸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 일도 더욱 바빠졌어요. 다행히 여동생이 실기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덕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숙사에 합격하게 되면서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던 집세 문제는 한시름 덜긴 했지만 음대 학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성악을 하려면 레슨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여동생 덕분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제 지원을 받은 여동생이 커리어를 쌓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의도치 않았지만 제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오빠, 이제 나도 학교 다니면서 레슨도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용돈이며 학비며 그만 지원해줘도 괜찮아. 오빠도 오빠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나한테 다 퍼주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집은 언제 살 거고. 나 어쩔 땐 오빠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오빠 인생 뺏어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동생은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기만 했어요. 동생이 느끼는 죄책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멋진 드레스를 차려입고 늘 화려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런 본인을 만들어주느라 늘 저는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저도 참 말로는 매번 이것까지만 그럼 이번까지만 해주고 그만할게 이래놓고서는 또 막상 동생이 어디 대회 나간다 어디 콩쿠르에 나간다 하면 꼭 뭐라도 하나 더 보태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워낙 애틋한 사이니까요. 동생 말 맞다나 저에게도 결혼을 할 여자가 생기면서 저희의 관계도 조금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래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었어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의 가정 환경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고맙고 머쓱하더라고요.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마침 멀지 않은 날짜에 여동생의 공연이 있어서 소개도 시켜줄 겸 자리에 데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 둘이서만 지내서 그런지 동생이랑 사이가 좀 애틋하고 각별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동생이랑은 좀 좋은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동생도 오빠가 이렇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건 처음 본다면서 평소에 떨지도 않는 호들갑을 떨어대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저녁까지 사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따뜻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는 없었거든요. 그냥 나이가 차고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딱 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동생과 그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여동생이었기에 이렇게 한 가족이 된다면 또 장차 좋은 사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몸을 좀 녹이자고 2차로 와인까지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다들 건물 안에서 기사님을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추운데 편하게 안에서 통화하라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래도 바깥에서 얼굴에 열을 좀 식히고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밖에서 담배 좀 태우고 금방 들어올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매너 하나는 좀 좋은 편이에요.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머쓱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날도 춥고 바깥도 미끄러운데 혹시나 술김에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담배를 태운다는 핑계로 얼른 따라 나섰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통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앞뒤가 다른 사람은 참 못 참겠더라고요. 차라리 싫은 게 있으면 앞에서 그냥 대놓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참 떳떳해 보이고 차라리 안 미워요. 그런데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면서 뒤에 가서 궁시렁거린다? 그러면 그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못할 말은 뒤에 가서도 하지 말라고. 전 그걸 가슴속에 신조처럼 항상 새기고 살고 있거든요. 아, 완전 깡이야. 결혼 못하겠어. 고아라고 해서 시댁 안 모셔도 되니까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하다니까. 아니 그 여동생 있잖아. 결혼하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동생을 완전 상전처럼 떠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걱정이라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아주 지 오빠한테 살살거리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아주 여시가 따로 없어. 뭐? 아 이미 그 불려씨한테 넘어간 지 오래지. 잘 지내달라고 하는데 됐다 그래. 앞에서는 사이 좋은 척 잘 지내보겠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저런 속내를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바로 곁에 있는 사람도 항상 안 믿고 살았던 저이긴 하지만 저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미래가 얼마나 불행했을지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진작부터 생각했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잠깐 동안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예뻐 보였던 얼굴도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해 보이더라고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통화하고 있는 전화기를 확 빼서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길래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몰래 남의 가족 욕하시는 개념도 예의도 없는 분인 줄 몰랐다고. 사과는 제대로 하시라고. 얼굴이 빨개진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여서 사과를 하시기에 저도 조용히 핸드폰을 돌려드렸죠. 자리로 돌아가니까 여동생이 그래요. 여자분은 어디 가셨냐고요. 차마 여동생한테 네 욕을 해서 돌려보냈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방금 나가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여동생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 보내고 나서 여동생이 듣고 나면 그날의 진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많이 속상해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여동생의 공연 뒤풀이 덕분에 일찌감치 판독할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튼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동생은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합창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참 저희 남매가 그동안 걸어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고아원에서 파양당해 울고불고 했던 여동생의 모습이며 여동생 학원 보낸다고 반장님 쫓아다니면서 쪽잠 자가면서 일하던 제 젊은 날들이며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콩쿨 대회에 올랐던 여동생의 모습들. 그 조그마한 애가 언제 커서 이렇게 제 앞가림을 하면서 사는 날이 왔나 싶고요.
밑바닥에서 시작해 실패로 끝날 것 같던 저희 남매의 인생도 남들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보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꽤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오빠. 소개받은 지 한참 됐는데 인사가 너무 늦었어.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매제를 데리고 왔을 땐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빠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살아온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 좀 오바스러운 게 없잖아 있죠? 그렇긴 해도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학부형 노릇 끝났다 하고요. 비록 전 아직까지 완벽한 배필을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걱정 가득한 시선을 받고 있는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동생은 하루라도 빨리 좋은 혼처를 찾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으니까요. 제가 제 일을 하느라 바빴던 동안 여동생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서 여기저기서 소개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한눈에 봐도 남자다워 보이고 든든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매제는 직업 군인이라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고 나면 한동안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심 걱정이 되긴 했지만 2년간 장교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하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그때는 주말 부부 생활도 졸업을 할 예정이다. 아직 결혼 허락도 내리지 않았는데 본인들끼리 야무지게 미래 계획까지 해놓은 모습이 퍽 웃기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제와 여동생이 서로를 좋아 죽겠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는데 왜 그렇게 흐뭇한지 괜히 제 코가 찡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생이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게 꿈이라고 말하던 게 생각도 나고요. 나 정말로 몰랐었는데 이 사람 어머니가 우리 대학교 음대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 피아노 전공이셔서 얼굴만 뵀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협연할 때 얼굴 도장이라도 많이 찍어둘 걸 그랬어. 맨날 연습할 때 눈곱도 제대로 안 떼고 갔었는데 혹시 안 좋게 보셨으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사돈댁 역시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그쪽에 무지하다 보니까 가끔씩 여동생이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해서 대충 맞장구나 치고 마는 일이 많았는데 사돈께서 음대 교수님이라고 하시니 여동생과 대화도 잘 통하고 맞는 부분이 많겠다 싶어 오히려 참 좋겠다 싶겠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긴 한데 막상 제가 허락을 하고 보니까 반대로 저희 조건이 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동생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제를 불러 조용히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들이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혼자 되신 지 오랜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것도 어머니께서는 영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다행히 보람 씨가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형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그렇게 편견이 있는 집안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제의 얘기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오히려 제가 결혼하자마자 여동생이 주말 부부를 해야 한다면서 걱정했던 것이 오히려 머쓱해질 지경이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도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사돈께서는 교수님이시고 집안에 어른도 없이 제가 그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긴장을 잔뜩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던 대로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사돈 총각이 거의 우리 며느리를 키우시다시피 했다고 들었는데 남매가 서로 의지해서 자란 것 치고는 둘 다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에 반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데요. 우리 아들은 내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키운 것 같아서 열심히 키운다고 키운 것 같은데 두 사람에 비하면 모자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울 게 더 많아 보여요. 다 늙어서 자식들 키울 일은 없겠지만 손주 돌보려면 며느리한테 한 수 배워야겠어요. 더군다나 둘이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아주 많네요.
나는 노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생긴 것 같아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니까요. 결혼식에 대한 것들은 이미 두 사람 선에서 다 얘기가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더 할 얘기들이 없었고 다만 그 자리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했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였어요. 매제가 직업 군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장교 숙소를 이용하는데 장교 숙소라는 것이 말이 좋아 숙소지 그냥 군인 막사나 다름없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었거든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공간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그걸 한번 보고 오더니 너무 마음이 쓰였나 봐요. 어차피 장교 2년하고 전역을 할 건데 신혼집을 좀 미리 구해놓자고. 살고 있는 곳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렇게 신혼집을 미리 구해놓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중으로 돈을 쓸 수가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이미 내놓은 상황이었고요. 전셋집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가면서 여동생의 거처가 붕 뜬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다 큰 오빠 집에서 동생이 지내는 것도 애매하고 매제의 숙소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합창단에 따로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죠. 시집살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리모델링 그거 2달도 채 안 걸릴 텐데 간단한 짐만 싸가지고 들어와서 본가에서 잠깐 지내는 건 어떻겠니? 안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오빠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했지. 너만 불편하지 않으면 집도 넓고 생활 공간도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사돈 총각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사돈이 선뜻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는 동안만이라도 본가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먼저 시댁살이를 제안했죠. 솔직히 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댁은 시댁이니까요. 시어머니랑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가뜩이나 일을 하면서 성격이 예민해져 있는 동생인데 그것도 결혼을 막 하고 돌아와서 시댁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도 참 못됐다 싶었죠.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보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쉽게 거절을 하냐고요. 제가 나서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꺼내려는데 여동생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맞고 괜찮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겠어요. 공사업체 확인해보니까 바닥만 빨리 마무리되면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달까지 신세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럼 짐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신혼여행 끝나는 대로 오빠한테도 인사하고 본가로 들어갈게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동생한테 정말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이고 불편할 텐데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고요. 여동생은 어머님이랑 1박 2일로 여행도 몇 번 다녀왔고 오빠도 방금 보지 않았냐. 워낙 성격이 고상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시다. 더군다나 공사가 다망하신 분이라서 한 달 사이에도 국내외 출장을 다니시는 통에 정작 집에서 마주치는 날은 며칠 안 될지도 모른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찝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말이에요. 동생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동생 내외는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오자마자 챙겨놓은 짐을 들고 저희 집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는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남편한테 얘기 못해도 오빠한테는 꼭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동생을 보냈습니다. 이미 훌쩍 다 커버린 성인이 됐는데도 왜 그렇게 젠내는 애처럼 보이는 건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하루에 2번씩은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냐, 별일 없지, 시어머니가 잘 해줘,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은 말투의 문자에 여동생은 크크크크 아저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럴 거면 옆집으로 이사를 오세요 하며 장난식으로 답장을 하곤 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여동생의 말투를 보면서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도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성수기가 시작됐거든요. 타지에 가서 장기간 작업을 하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펜션 붐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터라 펜션 미장을 진행하러 비행기까지 타고 몇 주간 그 근처에 숙소를 잡고 일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아무래도 작업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몇 주간 저도 동생이 잘 있겠거니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에 몇 개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육지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제주도에서 사온 동생이 좋아하는 오메기 떡도 전달할 겸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함께 같이 먹을 겸 겸사겸사 연락이나 해봐야겠다 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이 녀석 양반은 못 될 모양이더라고요.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 있었어요. 너 임마 양반은 못 되겠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오빠 여태까지 내내 제주도에서 일하고 이제 온 것도 몰랐지? 이게 아주 오빠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먼저 안부도 물어보는 적이 한 번 없어. 어? 너 뭐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지금 우는 거 아니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동생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이 나서 혼자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전 문득 수화기 너머의 동생이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불규칙하게 들썩거리는 호흡, 길게 내쉬는 숨, 분명히 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빠한테 우는 모습 들키기 싫다고 어렸을 때부터 어디 구석진 데 가서 혼자서 몰래 울고 있던 동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울면서 전화한 적이 생전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싶었죠. 더군다나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댁이 울 일이 뭐가 있다고요. 매제가 바람을 폈나 아니면 뭔 사고라도 친 거냐 시어머니한테 혼이라도 난 거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던 동생이 한마디를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나 시어머니가 맨날 때려. 시어머니한테 나 맨날 맞고 지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너무 귀해서 아무리 속 터지는 짓을 해도 저도 손 한 번을 대본 적이 없는 제 여동생인데 누가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에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큰 성인을 무슨 이유로 때리냐고? 긴 말 할 것 없이 당장 지금 오빠가 너 있는 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엉엉 울면서 아니랍니다. 자기가 오빠한테 가겠다고 어머님 안 계실 때 오빠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더군요. 당장 매제한테 전화해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뒤집어 엎을까 싶다가 우선 동생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동생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동생 팔뚝을 걷어보니까 손톱으로 핥히고 꼬집었는지 손톱 자국이 새빨갛게 피가 맺힐 정도로 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길쭉하게 줄이 쭉쭉 나 있어서 이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로 건드린 자국이랍니다. 대체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자로 이렇게 건드려서 이런 자국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완전 사이코패스야 오빠. 밖에서는 세상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굴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너 같은 고아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격 떨어지게 만드냐고. 나한테 너 같은 건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못 쓴다면서 자기가 성악 코칭 해준답시고 피아노 연주하고 나한테 옆에서 노래 부르라고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코칭 해준답시고 이렇게 팔을 핥히고 자로 툭툭 치고. 팔에 나 있는 자국만 보면 툭툭 친 수준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제가 걱정할까 싶어 어떻게든지 둘러대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사도는 악마나 다름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상견례 때 봤던 그 교양 있고 품격 있는 교수의 모습은 그저 사이코패스가 뒤집어 쓴 탈바가지나 다름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며느리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성악 레슨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제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여동생을 붙잡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적어도 남편한테는, 아니 나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전처럼 또 버려지면 어떡해. 내가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잠깐만 버티면 되는 건데 이거 못 참고 얘기했다가 예전처럼 나 파양당할 때처럼 또 버려지면 어떡하라고. 여동생은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겨우 그거 무서워서 이딴 집구석에서 왜 네가 버티고 살아야 하냐고요. 여동생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이미 이 꼴까지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여동생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했죠. 일단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겠다고요. 여동생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지만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저는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진단서를 끊어온 여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폭행죄 접수까지 마치고 나니 사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의심을 한 눈치였습니다. 여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아 오빠가 제주도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얼굴을 보러 나왔다고. 안 그래도 어머님께 전해드릴 선물이 있어서 같이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잘 얘기를 했죠. 매제, 지금 당장 본가로 오게. 하던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당장 정리하고 집으로 와. 자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알기는 해. 자네 마누라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리둥절하게 제 연락을 받은 매제 역시 영문도 모른 채로 그렇게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손을 잡고 반가워하면서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식구가 됐으니까 자주 봐야 하는데 가족들 다 모이기가 이렇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맞받아 쳤습니다. 가운데서 여동생만 혼자 불편한 기색으로 서 있었고요. 그때 매제까지 집으로 들어오며 온 식구가 모이게 됐어요. 사돈도 제가 아들까지 부른 건 모르고 있었으니 네가 여기 왜 왔냐며 어리둥절한 눈치더라고요. 매제, 자네는 마누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남편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마누라가 시어머니에게 두들겨 맞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남편이야? 제 얘기에 사돈은 얼굴을 싹 굳히더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가 지금 애한테 손이라도 올렸다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매제도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무리한 말씀이냐고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이렇게 쌍으로 뻔뻔한 모자니 그동안 저희 여동생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숨기고만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치면서 여동생을 끌고 와 그 팔을 확 걷어 붙였습니다. 팔에 나 있는 수많은 상처를 보더니 매제 역시 이게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 여동생의 팔을 붙잡더라고요. 거기서 아무런 얘기를 더 하지도 않았는데 사돈은 딱 잘라서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 자기가 어디 가서 긁혀놓고 애먼데 와서 화풀이하는 거냐? 뻔뻔하게 잡아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녁마다 매일같이 피아노 치시면서 여기 이 자 가지고 매일같이 때리신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다 어머님이 꼬집어서 난 상처잖아요. 오빠, 나 정말 억울해. 나 거짓말한 거 하나 없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정 가서 싸워보면 될 일이겠죠. 저희 지금 진단서 떼서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매제도 잘 들어도 손버릇 나쁜 시어머니 밑에서 결혼생활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고소장 접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혼 서류 접수야.
네놈 어머니한테 내 여동생 이런 꼴 당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손가락 빨고 있었던 너도 똑같은 방관자야. 알아들어? 넌 거기서 뭐 했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우리 어머니 오해하는 거야? 매도하는 거야? 그게 매도인지 진실인지 그 시시비비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그제서야 사돈은 제 여동생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발 고소장만큼은 취하해달라 빌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자기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매제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여태 제 여동생에게 무슨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눈치를 챈 모양이었죠. 어머니, 대체 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고아 같은 애한테 보내려고 내가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널 키워낸 줄 알아? 이딴 여시한테 올려서. 처음부터 고아라 싫다, 죽어도 싫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시원하게 결혼 없고 이런 더러운 꼴 안 봤으면 그만일 것을. 아들 앞에서 죽어도 착한 어머니 노릇은 해야겠고 죽어도 며느리 인정은 못하겠고 그 추악한 모습이 결국 가면 속 모습을 끌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제 여동생 그래도 이혼은 못한다던 그 정신이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본인의 시어머니를 보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피아노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본인이 맞았던 자를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번쩍 치켜들더라고요. 맞는 줄 아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웅크렸고 여동생은 무슨 힘이 났는지 그 자를 바닥에 내던져 두 동강을 내버렸어요. 이딴 집안 버림받을까봐 벌벌 떨었던 내가 불쌍하네. 내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러워서 내가 버리는 거라고요. 오빠 가자. 우리 아직 할 일 많이 남았잖아. 형사 고소 끝나면 민사도 걸어야지. 이 집안에서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매제는 제 여동생을 붙잡았지만 여동생은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 손을 확 뿌리치고 오히려 저를 붙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나와서도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냥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는 것이 꼭 자기가 또 버림받는 것 같다면서 죽기보다 더 무서워했던 여동생이었는데 가족들의 추악한 밑바닥까지 다 봐서 용기 낼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척척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 발자국 성장한 것 같아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서 복수가 끝났냐고요? 여동생의 복수는 거기서 끝났죠. 오빠로서의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했던 사돈인 만큼 그 명예를 제대로 꺾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여동생이 나왔던 대학교의 교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도 제가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게 그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아버지께서 마침 그 대학의 공대 명예교수로 부임을 하고 계신다면서 제 소식을 듣고는 흔쾌히 익명의 글을 대자보 형식으로 작성해 주셨어요. 모 음대 교수가 며느리 폭행으로 송사에 휘말려 있다는 소식이 교수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찌라시 기사라는 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린다고 가려도 결국 날 소문은 나게 되는 법이죠. 이름 한자 쓰지 않고 신분을 특정하는 내용을 단 한 줄을 쓰지 않았는데도 결국 학교 내에 사돈이 그 소문의 당사자라는 것이 전부 드러나게 돼서 그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됐죠. 결국 국내외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던 스케줄도 뚝하니 끊긴 것도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도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일이 그만큼 커질 줄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순진하고 착한 고아 며느리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 악독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지만 결국에 이렇게 용기를 내준 동생에게도 너무 고맙고 그 끔찍한 인간을 제 손으로 벌할 수 있어서
정말이지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킬 것 같지 않은 티끌이라도 언젠가 눈썰미가 좋은 인간에게 그 덜미를 잡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 허물을 잘 벗고 나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딘가 그 흔적이 남는 법이죠. 가장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죄 짓지 않고 떳떳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좀 살자고요,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사는 새댁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이 안 됐고 남편은 저와 3살 차이 나는 오빠예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어요. 형님과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시댁이다 보니 제가 조심하는 것도 있고 형님도 당신의 시댁에는 며느리인 입장이니까 저를 괴롭힌다거나 하는 신의질은 없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셔서 딱히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 둘째 시누이인 아가씨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도 아가씨와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전 연애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굳이 감정을 낭비해가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이성을 만나거나 결혼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 없는 곳이었죠. 사업을 한다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나 도망친 어머니. 도망을 갔으면 그냥 그대로 안 들어오면 될 텐데 어머니께서는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생활을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반복하셨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사는 건 어때요? 그건 어른들의 문제다. 넌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하루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이골이 난 제가 일주일 만에 들어와 집만 챙기고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고 나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문제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돈 될 만한 걸 훔쳐서 가져가는 사람인데 왜 이혼도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빠 바쁘다. 가서 공부나 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끝끝내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부른 배를 안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사정사정을 할 때까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가족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저였기 때문에 전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불신하고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어두컴컴한 사람이었죠. 대학생 때도 다가오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밀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멀어진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 인생 통틀어 인간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순간이라서 그런지 전 인간관계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대학 공부로 돌렸죠. 공부를 하는 시간도 에너지도 늘었으니 자연스럽게 학점은 쑥쑥 오르더라고요. 학점도 오르고 장학금도 받았고요. 전 받은 장학금을 잘 뒀다가 방학 때 집에 가지 않고 이곳저곳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저를 몇 번 부르시곤 했지만 제가 여행을 다닌다는 걸 아시고는 몸 조심히 다녀오라고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에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 요리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방학마다 하던 여행은 집에 돌아가기 싫어 떠돌아다니던 여행이었는데 음식에 흥미를 느끼고 돌아다니니 어느 순간 식도락 여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살이 찌거나 빠지진 않았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먹으니까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학기가 시작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서 직접 집에서 주말마다 이것저것 만들어 먹기도 했고 어릴 땐 아버지와 함께 제가 만들었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요리 실력이 좋아지는구나.
칭찬 감사합니다. 워낙 무뚝뚝한 부녀 사이라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칭찬이 내심 기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전공보다 요리를 하고 먹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죠.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니 성적은 좋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경험한 덕분에 영어도 잘하게 됐고요. 대단한 스펙은 없었지만 전 다행히 졸업 전에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요리는 취미로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취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쏟아지는 힘든 업무와 프로젝트, 회식에 전 지쳐갔습니다. 평일에 일을 끝내지 못해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고 풀리지 못한 피곤과 무력함을 가지고 출퇴근을 반복하는 좀비 같은 저만이 남아있었죠. 그 생활을 2년쯤 하고 나니까 다시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정확히는 여행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제 스스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걸 때려치고 떠나려니까 남들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하루는 떠나고 싶고 하루는 남들과 달라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언젠가 삶을 180도로 바꿀 수 있을 때가 와. 너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난 내게 그런 때가 왔을 때 변하지 못했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고 너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전 아버지의 말에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인수인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 원하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회사 나가면 뭐하고 살게? 듣기로는 은주 씨 집 잘 산다고 들었는데 사업이라도 하게? 아니요. 그냥 여행이나 다니려고요. 여행? 아니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 은주 씨 은근히 그렇게 안 봤는데 낭만파였어? 세상에 여행 간다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전 선배의 이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퍼뜩 떠올랐거든요.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고 저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제 현실을 살라고 충고하는 선배를 지나쳐 회사를 나왔죠. 매일 집, 회사를 반복하던 삶이라 돈 쓸 시간이 없던 제 통장은 그동안 일한 만큼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 그 돈으로 열심히 여행을 떠났어요. 맛있는 것들을 먹고 한적한 곳에서 잠드는 삶, 지쳐있던 제 삶을 충전해주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중요한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제가 들어간 식당은 한인 노부부가 하는 식당이었어요. 허름한 건물이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내부와 맛있는 음식. 친조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몰랐지만 살아 계셨다면 이런 따뜻한 맛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더 가서 그곳에 머무는 며칠 그 식당만 갔더니 두 분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유, 며칠 계속 우리 식당만 오는 것 같아서 물어봐요. 맛은 뭐하러 물어? 당연히 맛있으니까 우리 식당에 계속 오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이제 슬슬 이 가게 그만두고 딸이랑 손주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딸이요? 따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딸은 한국에 있어요. 딸이 이만 들어와서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거든. 우리가 살던 한국이랑 지금의 한국이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 나도 우리 영감도 무서워서 한국을 갈 수가 있나? 에이, 사람 사는 곳 모두 똑같아요. 물론 저도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만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사실 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 돈도 나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남들은 다 멀쩡하게 비슷비슷한 길을 걷는데 전 직장도 그만두고 있는 돈 쓰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좀 이상하죠? 아,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휙휙 바뀌는 사회에서 지치지 않은 게 더 이상하구만. 우리 때야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지만, 아이, 지금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참 이상해. 자기랑 아주 그냥 조금만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가씨는 아직도 한참 어린 걸 뭘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살 건데 절반도 못 산 아가씨가 이상한 거면 우리는 뭐야? 이러시면서 농담을 가득 섞인 따뜻한 위로에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애써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한가득 수다를 떨고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벌컥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묵었습니다. 그 집에 묵으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요리를 직접 해서 두 분 대접도 해드리고 두 분을 도와 가게 일도 하면서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죠. 그곳에서 보낸 일주일의 삶에서 제 꿈을 발견한 전 한국으로 돌아와 요리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두 분처럼 소박한 음식점을 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전 아버지에게 제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제 식당을 열어보고 싶어요. 식당? 네, 제 식당이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식당 열어서 그분들처럼 행복하게 운영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런저런 제약이 있고 실현이 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가 하는 얘기를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아빠가 뭐라 그랬니? 삶을 180도 뒤집어 놓을 일이 생길 거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이 그땐가 보다. 응원하마. 저는 아버지의 응원에 열심히 해보이겠다고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쉬지 않고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무거운 주방 용품과 뜨거운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도 전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노력하고 땀 흘려가며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자격증을 하나씩 따갈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뿌듯했어요. 정말 웃기게도 회사 일을 하던 때보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정신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던 회사 생활보다 요리를 하는 지금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전 지치지 않고 호텔 식당으로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와 각종 야채를 다듬고 청소, 선배들의 꾸지람을 들었지만 저는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펜을 잡고 칼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요리사로서의 숙련도를 늘리다가 여행에서 만났던 노부부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휴가를 내고 두 분을 보러 갔죠. 두 분은 여전히 사이가 좋아 보이셨습니다. 두 분의 따님도 처음 뵙고 인사를 나눴어요. 두 분의 따님도 두 분만큼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게도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저보다 어리다고 하면서 말이죠. 전 세 분께 제가 해드린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요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구나. 아이, 세상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멋진 대접을 받을지 꿈에도 몰랐어. 손맛이 정말 좋은걸. 아유, 우리 지역이도 먹여주고 싶을 정도야. 저를 보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주도 먹여주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우리 할망구 솜씨를 따라잡기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구나. 게다가 호텔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때는 직장도 그만두고 여행 왔다고 자기 비판을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칭찬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제가 식당 차리면 꼭 오셔서 맛있는 밥 드세요. 아셨죠? 그땐 손주분도 데리고 함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공짜니까요. 제 말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공짜밥 먹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식당 차리라며 저에게 장난을 치셨고 저 역시 제 가게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호텔 식당에서 바로 윗선배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기에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보다는 선배와 더 오래 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여론은 저와 싸운 선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저를 생각해준 몇몇 직장 동료들이 얘기를 해줘서 그것도 알 수 있었고요. 전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호텔 식당에서 조금 더 일을 해서 숙련도를 더 쌓고 돈을 더 모아서 가게를 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식당 내부의 여론이 안 좋은데도 계속 남아있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전 열심히 일했던 호텔 식당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호텔 식당을 나와서 집에 틀어박혀서 살았죠. 얼마나 억울하든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고 전 여행 대신 여행에서 만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두 분은 한국에 왔지만 도시 생활은 마음에 안 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시골로 가시면서 제게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기분도 우울한 게 시골 가서 힐링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은주예요. 그래, 우리 은주야. 잘 지냈어? 다정하게 제 안부를 물어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전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숨을 고르고 눈물만 닦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도 제가 우는 걸 아셨는지 잠시 조용히 있으시다가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도시 생활이 많이 힘들지.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너희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니? 은주 너 바쁜 건 알지만 이 할머니 보러 한번 여기 와라. 여기는 한가해. 바람도 선선하고 맛있는 것들도 많어. 앞만 보고 달리면 오래 못 달려. 주변의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달려야 오래오래 달릴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전 할머니의 다정한 말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골로 간다는 제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불편해 보이시면 바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홍삼과 간식거리를 사서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불편해 보이시면 바로 올라와야 돼. 알았지? 물론 두 분께 잘 하겠지만 두 분 생활도 있으니까 말이다. 알겠니? 알겠어요. 제가 애도 아니고 내년이면 30살인데 그런 것도 모를까 봐요? 전 아버지의 걱정을 장난스럽게 넘기며 아버지가 챙겨주신 홍삼과 간식거리,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 가져온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들을 차에 챙겨 운전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갔어요. 넓게 펼쳐진 밭과 희미하게 풍기는 소똥 냄새가 제가 정말 도시와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가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번 통화에서 제가 도착 시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미리 열어놓으신 것 같았죠. 마당 한 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찾으러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밥도 못 먹고 와서 엄청 배고파요. 보통 때라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 계실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시길래 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벌컥벌컥 열면서 할머니를 찾았고 작은 방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할머니를 업어 제 차에 태우고 시내의 큰 병원으로 모셔가는데 얼마나 손발이 덜덜 떨리던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운전을 했고 도착해서 병원에 넘어지시다시피 뛰어들어가 아무나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제 말에 의료진들이 황급히 나와 정신을 잃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갔죠. 이런저런 검사를 하시고 전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가겠다고 하셨고 전 할머니의 검사가 끝나길 기다렸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이모, 손주분까지 오셨고요. 곧이어 의사가 보호자들을 들어오라고 하셨고 전 두 분께 얼른 들어가 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모는 제 손을 잡더니 같이 듣자고 해주셨고 전 함께 할머니의 병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뇌졸중입니다. 쓰러지자마자 발견하신 것 같아요. 바로 병원에 오신 것도 잘하셨고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입원해 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 쓰러지시더라도 발견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려서 골든타임 놓치고 사망하시는 분도 여러 분 봤는데 이번엔 다행히 아주 빨리 발견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모는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런 이모를 다독여 드렸고 의사 선생님은 빨리 발견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는 간호사 선생님께 저희에게 입원 절차를 설명해 주라는 말을 해주고 가셨어요. 고맙다 은주야. 은주 네가 우리 할멈 살린 거다.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니야 은주야. 넌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정말 너한테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요, 은주씨.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도 저에게 엉엉 울며 감사 인사를 하셨고 손주분이신 지혁씨도 꾸벅꾸벅 인사를 하며 정말 고맙다고 우셨습니다. 늦은 밤 제게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먼 길이지만 병문안을 오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뵙고 이모도 뵙고 가셨고요. 다행히 그 다음날 할머니는 건강하게 깨어나셨습니다. 혹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는 다르게 다행히 할머니는 아주 건강하셨고요. 다만 쓰러지기 전에 기억을 하시지 못해서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왜 네가 병원에 있다니? 은주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시간 맞춰서 대문 열어놓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곧이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깨어난 할머니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되는 곳이 없었고 출혈량도 크지 않아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다행이었어요. 손녀분이 할머니 살렸으니까 태어나시면 손녀분께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이세요. 농담까지 던지는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저와 할머니, 이모, 지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좋다고 의사 선생님께 제 자랑을 하시더군요. 아유, 그럼요. 우리 예쁜 손녀한테 맛있는 거 먹이려고 별거 다 준비했으니까 얼른 퇴원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냉장고에서 썩어요. 의사 선생님의 장난을 할머니 역시 장난스럽게 넘기셨고 다행히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주 먹이려고 산 음식 다 썩었겠어. 할머니는 지혁 씨가 운전하시는 차에 타시자마자 장만한 음식 다 썩었겠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됐어요. 할머니 때문에 놀라서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는데 음식은 무슨... 그러니까 그거 깜짝 놀래서 헛배 부른 거 아니야? 이 할미가 우리 은주 오면 배 든든하게 채워서 다시는 눈물 안 나오게 해주려고 했는데 헛배만 부르게 해서 어쩌긴 뭘 어째. 얼른 가서 다시 장 봐오면 되는 걸.
예, 지여가 여기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으니까 들렸다 가자. 우리 은주한테 할아버지가 뭐든지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지여가 여기 좌회전 하면 바로 시장이다. 얼른 가자. 아우, 됐어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일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해드리는 밥 드셔요. 아시겠죠? 집에 도착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가만히 계시라고 말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 이모도 집에 오셔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죠. 아이고, 귀한 우리 은주 손에 물을 묻혀서 어떡해. 뭐가 귀해요. 남들한테 밥도 해주는 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께 밥 해드릴 수 있는 게 내 기쁨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지. 놀러 온 사람이 밥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혁 씨는 계속 저를 말리는 할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가셨고 전 그 틈에 이모와 함께 얼른 밥을 차려서 다 같이 안방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밥을 함께 먹으니까 꼭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행복한 요리, 행복한 식당, 제가 목표로 하는 식당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다시 요리를 열심히 하며 식당을 준비했어요. 좋은 건물을 찾아 계약하고 인테리어와 레시피도 연구하면서 첫 가게를 열었을 땐 마냥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손님이 없을 땐 한 명도 없기도 했고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제 식당은 말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인테리어도 싹 다시 하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코로나에 밀리지 않게 배달 업체와 어플을 알아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아등바등 두 번째 가게를 꾸려 나갔는데 우연히 유명 인플루언서가 저희 가게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 저희 가게가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났고 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일을 없애고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점점 가게가 유명해지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생겼고 제 가게는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도 점점 잠잠해질 때라서 가게를 옮기고 나서는 대박이 났어요. 정말 기사회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명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게에 와서 음식도 드시면서 정말 초대박이 났어요. 그때쯤 아버지께서 선을 보는 건 어떨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선이라는 말에 됐다고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부탁이니까 한 번만이라도 선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마지막 소원이라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고 마지못해 나가게 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의 훈훈한 외모에 키도 크고 말투도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무뚝뚝하신 아버지와 살아서 그런지 표현도 다양하고 말투도 상냥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애정을 싹 틔웠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견례나 결혼식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물 예단은 하지 않았고요. 예물 예단보다는 신혼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저랑 남편도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반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전 요리를 할 때는 결혼 반지도 빼고 하니까 반지도 비싼 거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세공되어 있는 금반지로 맞췄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는 남편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차려줬고요. 눈이 일찍 떠질 때는 밥을 줄 때도 있었고 아닐 땐 간단하게 시리얼을 줄 때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쭉 장사를 해야 하니까 아침이라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남편은 제가 차려주는 아침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요리사 아내를 뒀더니 자기가 호강한다고 고맙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요. 저녁은 같이 못 먹지만 아침을 그렇게 챙겨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남편도 와이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챙겨준다고 어찌나 시댁에 자랑을 하던지 시어머니께서 아침에 남편 챙겨주느라 고생 많다고 전화도 따로 주셨죠. 저녁은 냄비에 만들어 두고
데워서 먹으라고 하면 남편은 그것도 맛있게 데워 먹고 제가 일하는 중에도 저녁을 차려줬다며 시어머니께 자기는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다정한 남편과 사는 건 이유가 다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쯤 전 식당에서 매니저를 구했습니다. 제가 호텔 식당에서 일할 때 제 편을 들어줬던 친구였는데 제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식당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길래 제가 얼른 데리고 와서 저 좀 도와달라고 했죠. 이 친구 솜씨면 믿고 맡길 수도 있고 워낙 칼 같은 친구라서 가게 마감을 맡겨도 될 것 같았거든요. 친구도 월급만 많이 주면 하겠다고 해서 전 바로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친구가 마감을 해주니 전 자연스럽게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과 맛있는 걸 먹고 얘기를 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가게에 사장님 신우라는 분이 왔는데 계산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요. 이거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친구의 존댓말도 당황스러웠지만 친구의 존댓말보다 당황스러운 신우의 무전취식 소식에 머리에 저절로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친구는 신우이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알려줬고 곧이어 둘째 신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아가씨인 것 같은데 그거 내일 내가 가서 결제할게. 근데 왜 높임말을 해? 친구는 제 말에 따로 대답 없이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전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친구의 전화는 평소와 똑같았죠. 난 너 체면 챙겨준 거지. 명색이 유명한 가게 사장님인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가 반말하면 시댁에서 널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게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 고마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희 둘째 신우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나 참.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두 번은 안 되는 거 알지? 아무리 사장님이랑 알고 있다고 해도 가게 운영하려면 돈이 얼만데 그걸 그냥 무전취식을 해? 그것도 제일 비싼 메뉴를 시켜놓고? 나도 알지. 걱정 마. 일단 아가씨가 먹은 메뉴는 내가 채워놓을게. 남편에게도 말할 테니까 다음엔 없을 거야. 친구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온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아씨? 왜? 가게 무슨 일 있어? 아가씨가 우리 가게 왔었나 봐. 근데 아가씨가 식사하고 자기가 사장님 신우인데 무슨 돈을 받냐고 사장님한테 전화해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지아가 확인차 전화한 거였어. 미안해 여보.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자기 새언니 가게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니 내가 다 부끄럽다.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면 그것도 내가 낼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번엔 내가 그냥 아가씨 맛있는 거 사준 거니까 그러지 말고 대신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고 전달 부탁해. 알았지?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라니. 전 남편에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대신 다음은 이러면 안 된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했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둘째 신우가 저희 가게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한 번 더 말할까 하다가 우선 참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계속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남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참아주는 횟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둘째 신우가 데려오는 친구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완전 자기 가게처럼 음료수도 마음대로 먹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자 전 친구에게는 혹시나 또 아가씨가 오면 제게 바로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친구에게 아가씨가 왔다는 전화가 왔어요. 저와 남편은 바로 가게로 갔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 동생이니 자기가 혼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역시나 오늘도 친구 5명을 끌고 와서 가장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며 음식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신우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깔깔거리며 오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여기 매니저 좀 바꿔요. 맨날 저 째려보면서 어찌나 눈치를 주든지. 아니, 사장님 가족한테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가게 안을 보니 손님들도 좀 있어서 둘째 신우이를 데리고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뒤따라오던 신우에게 매섭게 말했어요. 너 오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새언니가 하는 식당에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돈도 안 내고 무전 취식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아, 뭐래? 그럴 수도 있지. 아, 내가 사장 가족인데 친구들 좀 데려와서 밥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 한 번은 너가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 거라고 오빠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오빠가 뭐라 그랬어? 새언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했으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 다음에도 너 또 그랬다며? 착한 너희 새언니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몇 번 봐줬는데 뭐? 매니저를 바꿔? 네가 뭔데 새언니한테 매니저를 바꾸라는 둥 난리야. 아, 내가 뭐? 언니가 말해봐요. 내가 언니 가게에서 밥 좀 먹는 게 아까워요? 신우이한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요리 좀 한다고 지금 우리 오빠 뒤에 숨어서 저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남편 뒤에 숨은 적 없고요. 제 요리들이 그까진 요리도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키운 가게, 열심히 개발한 레시피예요. 이제부터 아가씨는 저희 가게 출입 금지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도 모두 계산해 주셔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전 취식은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신우이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온갖 짜증을 부렸지만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해본 적 없으니 다른 사람의 노력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지. 너 같은 동생을 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새언니 앞에서 오빠 부끄럽게 그만하고 오늘 너 먹은 건 결제 꼭 하고 가. 안 그러면 오빠가 너 무전 취식으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저와 남편은 그렇게 뒤뜰을 나왔고 뒤에서 둘째 신우가 고래고래 악을 질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가게로 다시 들어가서 둘째 신우의 일행에게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고 둘째 신우의 일행도 화가 잔뜩 난 남편 얼굴을 보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전 친구에게 가서 뒤뜰에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얘기하고 아가씨가 결제하고 가는 것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가게를 나왔습니다. 미안해. 제가 저렇게 행동할 줄은 막내라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웠더니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남편은 제게 계속 사과를 했고 전 괜찮다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이건 남편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에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드렸는지 시어머니도 걔가 그럴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보다. 막내라고 너무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했나 봐. 미안하구나. 그동안 막내가 가서 공짜로 먹은 음식값은 내가 내주마. 얼마나 나왔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끝까지 내주시겠다는 시어머니를 말리며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다며 한숨을 내셨지만 전 시어머니께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신우이는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시댁에 가서 만나면 제 인사도 안 받고 쌩하니 무시를 했지만 차라리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제가 가게에 정이 떨어지더군요. 진상부터 해서 무전 취식을 하려는 사람들, 가게에서 파는 와인을 먹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그런 진상들도 많아져 갔죠.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점점 지쳐 있을 때쯤 이모가 대표로 있는 문화센터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모가 부탁을 하셔서 2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 색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같이 요리도 만들고 얘기도 하면서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정말 뜻깊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짧은 2달이 지나고 문화센터 대표님이 오셔서 저에게 요리교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겠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가게와 문화센터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와서 말하더군요. 난 당신이 하면 행복하고 편안한 걸로 하길 바래. 당신 가게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상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가게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 돈 많이 벌면 뭐해. 스트레스 받고 가게 운영하는 게 힘든데. 하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 또 있는 거야. 난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건강 잃을 순 없잖아. 전 남편의 말에 확신을 갖고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은 바로 확정이 났고 전 매니저인 친구를 불러 권리금을 받고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싸게 넘기는 거야, 알지? 너 하기 싫으면 말하고. 그래도 난 네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나한테 이 가게 넘긴다고? 아이, 공짜로 넘기는 거 아니야. 알지? 그래도 권리금 싸게 받을 테니까 네가 욕심나면 가져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가게는 매니저인 친구가 떠맡다시피 해서 운영을 해줬어요. 제가 운영할 때보다 친구가 운영할 때 더 반응이 좋기도 했고 문화센터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저한테 잘 맞아서 그런지 가게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싶더군요. 정말로? 나한테 넘길 거야? 정말? 나 너라면 믿고 이 가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가게도 제대로 못 나왔고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더 재밌어. 제 말에 친구는 기뻐하며 알겠다고 했고 전 친구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배에는 아기가 생겨서 전 프로그램도 다른 분에게 넘기고 태교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아직은 초기니까 양가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자. 안정기 들어가면 말씀드리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프로그램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 정말 괜찮겠어? 아기도 중요하지만 당신 아이들이랑 요리교실 하는 거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어떻게 가게에 넘기자마자. 됐어. 가게도 힘들었고 아이들이랑 하는 요리 프로그램도 재밌었지만 그 아이들 보면서 나도 아이가 가지고 싶더라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괜찮겠어? 나 이제 돈 못 버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이참에 푹 쉬라는 얘기도 해주더군요. 전 알겠다고 하고 태교에 집중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조금 쉬고 싶어서 가게도 넘기고 문화센터도 정리하게 됐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양가가 제가 고생했던 걸 알아서 잘 했다고 이제 푹 쉬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휴가를 받은 남편과 늦은 아침을 차려 먹고 TV를 보면서 행복한 평일을 보내고 있는데 둘째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가게 뒤뜰에서 싸운 이후에 맨날 무시를 하다가 온 전화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새언니 이제 집에서 논다면서요? 잘됐다. 저 오늘 같이 일하는 부서분들이랑 저희 집에서 집들이 하기로 했는데 와서 음식 좀 해줘요. 재료는 대충 다 사놨고 집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낼게요. 이러고서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가서 둘째 시누이 발목을 똑 하고 부러뜨려 놓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 한 번만 참지 뭐. 요리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같이 가서 맛있는 요리 만들고 아가씨 깜짝 놀래켜주자. 남편은 제 말에 쉬는 날까지 힘들게 한다며 시누이 흉을 봤지만 전 그런 남편을 차에 태워서 얼마 전 둘째 시누가 독립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10년도 더 된 아파트라고 하던데 외관도 깔끔하고 거리도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둘째 시누이가 문자로 보내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막 이사가 끝나서 깨끗한 거실을 둘러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죠. 남편도 저를 도와주겠다며 따라 들어왔고요.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고기부터 해서 재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기는 스테이크용이 아니기도 했고 스테이크는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서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간단하게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찌개와 고기를 재워둘 양념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어 고기의 반은 양념으로 재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구운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큰 냄비 가득 끓였고요. 남편에게 후식으로 먹을 과일도 사오라고 하고 간단한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죠. 혹시나 고기가 먹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리조또와 파스타도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사러 간 남편이 돌아오고 음식 준비가 다 됐을 무렵 시누이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와,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야? 헉, 맛있겠네요. 우와, 저 오늘 리조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소란스럽게 준비해 놓은 테이블에 가서 앉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만 빠지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먹자고 해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테이블이 좁다 보니까 창고에 있던 큰 상을 펼쳐서 거실에 앉아서 먹기로 하고 음식 나르는 걸 손님들이 도와주셨죠.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저를 베란다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전 뭐가 잘못됐나 싶어 일어났고 남편도 따라오려는 걸 말리면서 들어갔죠. 베란다에서 먼저 들어간 시누이는 씩씩거리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니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 음식 퀄리티가 이게 뭐예요? 음식이 짜잖아요. 언니는 혀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짠 걸 제 손님한테 먹여요. 식당 한다고 떵떵거릴 때부터 알아봤는데 맛도 없이 짜기만 한 걸 어떻게 먹여? 너 미쳤어? 내가 우리 대표님께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가만히 있자 시누이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점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귀 따가운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이게 누구예요? 이러면서 부산스럽게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누군지 몰라 같이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 손주분인 지혁씨였습니다. 어머, 지혁씨. 은지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묻는 지혁씨에게 둘째 시누이 집이라고 말했고 저와 지혁씨를 번갈아 보던 시누이는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더군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아주 고마운 분이시죠. 저희 할머니를 살려주신 분인데. 시누이는 지혁씨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이 입을 떡 벌리더니 곧이어 뒷목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둘째 시누이로 인해 집들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저와 남편이 둘째 시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듣기로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던데 저랑 자기가 일하는 곳 대표가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놀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저를 깔보고 화를 내고 있는 타이밍에 잘 보여야 할 사람이 나타나서 놀란 건진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둘째 신우는 집에서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히고 회사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둘째 신우에게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후에 남편에게 둘째 신우에게 들은 갖은 욕설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둘째 시누이에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도 둘째 시누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리고 둘째 시누가 살던 집을 제 명의로 선물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집을 잃은 둘째 시누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고요.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시댁은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저희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셔서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후에 제가 안정기에 들어서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고 시댁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건을 들은 첫째 시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지혁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타이밍 좋게 제가 임신을 했다고 했더니 너무 기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한다며 저희 집으로 할아버지가 열심히 키우신 야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